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데블시터즈의 용찬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AWS 파게이트 온 EKS 실전 사용하기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데블시터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작하세요 쿠버네티스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심플하고 간단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컨테이너 소모임의 오거나이저입니다. 컨테이너 소모임에서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게이트 온 EKS라고 했으니까 파게이트랑 EKS를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게이트랑 EK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써야 되는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 그리고 이 제약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한번 써보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파게이트 온 EKS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딥다이브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실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금책이겠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게이트 온 EK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전 관련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뭔가 올리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도커 이미지만 선택해서 배포만 하면 여러분이 관리할 서버는 전혀 없는 범용 목적의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EKS는 뭐냐? 방금 발표에서도 들으셨듯이 EKS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EKS를 설치하시기만 하면 쿠버네티스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에는 그 워커노드는 EC2 인스턴스를 어쨌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EKS와 파게이트를 함께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파게이트에다가 EKS의 포드를 배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앱을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파게이트를 쓰긴 하지만 여전히 오케스트레이터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원래 EKS는 설치를 하면 컨트롤 플레인만 AWS가 서버리스 관리를 해줍니다. 즉 쿠버네티스 API 서버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AWS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지만 EKS는 데이터 플레인, 즉 워커노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EC2 인스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게이트 온 EKS를 쓰시게 되면 데이터 플레인까지 완전하게 서버리스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KS를 한 번이라도 아마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EKS를 쓰시게 되면 대략 이런 구조일 겁니다. ASG,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있고 그 안에 EC2 인스턴스가 있겠죠. 이 안에 포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EC2 인스턴스 콘솔이 들어가면 이렇게 서버가 보일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어쨌든 관리하시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파게이트 온 EKS를 쓰시게 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파게이트, 어쨌든 포드가 할당된 것은 파게이트이고 이 파게이트의 포드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스턴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EC2 인스턴스 콘솔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도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해야 하는 EC2 인스턴스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완전한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코어디네이스라든지 애드온 같은 것도 좀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필수적인 파트들은 어떻게 하나요? 얘들도 전부 다 파게이트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제약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존에 EC2 인스턴스로 EKS 잘 쓰고 있었는데 그럼 전 파게이트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EC2 인스턴스로 파게이트가 아니라 EKS를 어쨌든 잘 쓰고 계셨다면 파게이트 온 EKS를 올려서 같이 하이브리드 워크로드를 만드신 것도 가능합니다. 즉 서버리스 워크로드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EC2 인스턴스 워크로드를 하이브리드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시면 아마 이거 완전 서버리스 미래 아니냐, EKS 서버리스 가면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파게이트 온 EKS가 실버 블렛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진 않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온 EKS를 완전하게 서버리스로 쓰면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서버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리의 복잡도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점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생기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쓰실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EKS를 쓰시다가 지금 모든 워커노드의 리소스가 다 꽉 차서 지금 퍼드가 할당이 안 되고 있어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디자이어드 값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이걸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C2 인스턴스를 이제 안 쓰셔도 되니까요. 파게이트에 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청구 단위가 이제 퍼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EC2 인스턴스가 얼마나 많이 러닝했느냐를 기준으로 EKS의 데이터 플레이는 요금이 나왔다면 이제는 실제로 포드가 얼마나 러닝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금이 매겨지겠죠. 세 번째는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포드를 이제 EKS에서 포드를 사용하셔도 이제는 VM 수준의 격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파게이트 온 EKS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파게이트 자체가 가지는 내부 구조의 특징을 위한 것인데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만약에 스테이트리스한 뭐 배치잡이라든지 뭐 프론트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그걸 운영하고 계셨다면 소스 코드 단 하나도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파게이트로 이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파게이트 온 EKS가 제약상이 뭐냐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리소스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최대 40Q에 뭐 30기가 메모리라는데 이거는 사실 파게이트 자체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트 프롬 워크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데몬셋도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프리빌리드 포드 즉 특권 권한을 갖는 뭐 그 권한 상승을 갖는 포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인벤트 발표를 보면 이거 파게이트니까 NLB랑 ELB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ALB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ELB랑 뭐 인그레스 컨트롤러, NLB랑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면 뭐 ELB나 NLB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스테이트 프롬 워크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리스하고 그리고 리소스를 크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한 권한도 필요 없는 그런 워크로드를 여기에 올리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레딧이나 뭐 아니면 리인벤트 발표를 보면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트리스한 프론트엔드 서버나 뭐 배치잡 같은 것들은 파게이트 온 EKS 즉 파게이트의 퍼드로서 배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어쨌든 뭐 ALB라든지 ELB라든지 어떻게든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약간 스태틱한 서버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KS에 올리고 그리고 EKS의 EC2 인스턴스에 올려져 있는 포드 그리고 파게이트의 포드와 서로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워크로드를 구성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을 파게이트와 EC2 인스턴스를 나눠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시 유즈 케이스지만 뭐 배치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유즈 케이스가 이거 파게이트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쿠버네티스랑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파게이트 온 EK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온 EKS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파게이트 온 EKS는 모든 리전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의 리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도쿄 리전을 쓰긴 했지만 뭐 오하이오, 버지니아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EKS 클러스터도 약간 최신 버전이어야 됩니다. 1.14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건 EKSCTL 명령어 한 방이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파게이트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파게이트 프로파일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 파게이트 프로파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의 포드를 파게이트에 할당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프로파일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를 보시면 이 대충 이렇게 제이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셀렉터라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죠. 즉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되는 퍼드인데 라벨이 뭐 my allocation 라벨이 앨리스인 경우 즉 이 라벨을 가지고 있는 퍼드라면 이 네임스페이스인데 이 라벨을 가지고 있는 퍼드라면 파게이트에 생성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심플하죠. 이런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EKS에서 생성을 해주면 이 포드가 파게이트 온 EKS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드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방금 말씀드린 파게이트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는 일반 포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EC2 인스턴스에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파게이트 프로파일과 뭐 일치한다. 그 어떤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되어 있고 특정 라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파게이트의 포드가 할당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막 제이슨으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그냥 웹 콘솔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파게티 프로파일이란 버튼을 클릭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어느 방식을 선택하셔도 뭐 여러분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최신 버전의 EKS 클러스를 준비해야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패스를 하고요. 어쨌든 파게티 프로파일 생성하고 포드를 생성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러스는 커뮤니티 데이라는 클러스터고 뭐 지금 도쿄 리전에 떠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버전 1.14죠. 그리고 노드 그룹도 당연히 하나도 없고 그리고 파게티 프로파일도 지금 하나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EC2 인스턴스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노드를 보면 당연히 노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EC2 인스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포드는 코어디네이션 포드 하나 존재할 건데 펜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펜딩 상태로 안 뜨고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파게티 프로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파게티 프로파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붙어 있죠. 이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된 포드인데 이 라벨을 가지고 있다면 파게티 스케줄링 해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티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AWS EKS 명령어로 생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바로 제이슨 아웃풋이 나오고 EKS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 파게티 프로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파게티 프로파일이 바로 생성되지는 않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다시 세로 고침을 하면 그 액티브 상태로 바뀔 겁니다. 이제 액티브 상태가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이제부터 파게티 온 EKS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게티 프로파일은 코어 DN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트롤 플레이의 일부죠. 코어 DNS를 파게티 온 EKS에 올려라 라는 프로파일인데 지금 코어 DNS가 펜딩 상태죠. 이 코어 DNS를 바로 다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했으니까 다시 스케줄링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 펜딩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파게트에다가 퍼드가 할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생성이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파게트 태스크가 뜨는 시간이 한 20에서 3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20에서 30초 정도가 지나면 이 코어 DNS 포드가 파게트에 바로 뜨게 되겠죠. 바로 벌써 컨테이너 크리에이터가 바뀌었네요. 이걸 보시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로 EC2 인스턴스를 늘린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드를 보시면 이 파게트 노드가 하나가 워커로 생성이 되어 있죠. 이 파게트 노드가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코어 DNS 포드가 저 파게트 노드에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부 IP도 잘 할당을 받은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데모는 대충 이 정도로, 그러니까 플로우는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게티 온 EKS의 내부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금 좀 눈 깊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게트 노드, 그러니까 원래 노드가 하나도 없었는데 파게티 온 EKS를 사용하니까 노드가 하나 새로 생겼죠. 근데 이 노드의 IP 하고 그리고 코어 DNS의 퍼드의 IP랑 일치하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게트 노드의 IP와 코어 DNS의 IP가 동일하죠. 이러면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코어 DNS 포드, 그러니까 파게티 온 EKS에서 생성된 포드는 호스트 네트워크를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파게트 아키텍처 자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게트의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 AWS가 관리하는 물리 서버가 있고 그 위에 VM 수준의 가상화 레이어가 올라갑니다. 이 VM은 EC2 인스턴스가 될 수 있고 파이어크래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VM 위에 파게트 에이전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파게트 태스크 A와 파게트 태스크 B가 하나의 VM에 있는 그림인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파게트의 아키텍처 자체가 원래 불특정 다수의 컨테이너를 서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VM에 두 개의 컨테이너, 즉 두 개의 태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100개의 태스크를 올리더라도 100개의 태스크는 모두 격리된 VM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뢰할 수 없는 컨테이너 영역에서는
하나의 VM에 하나의 태스크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파게이트 온 EKS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하겠지만 파게이트 에이전트에는 큐블렛하고 큐브록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 파게이트 노드가 쿠버네티스랑 연결될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파게이트 태스크 A가 파게이트 포드 A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VM에 하나의 포드만 올라가게 된 건데 그럼 굳이 두 개의 IP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IP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게이트 온 EKS에서는 노드의 IP와 포드의 IP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포드의 IP는 뭐 노드의 IP가 같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포드의 IP를 잘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좀 부가적인 효과, 특징이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포드는 한 개의 노드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게이트 온 EKS에서 포드를 100개를 생성했다. 그럼 노드가 100개가 추가되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IP 전략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노드랑 포드에 대해서 하나씩 IP 할당한다면 IP가 2배로 소모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EKS에서 포드를 생성하더라도 VM 수준의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가 뭐 CH 루트 네임스페이스 C그룹 이렇게 세 개를 썼다면 이제는 파게이트의 효과, 즉 파이어크래커나 EC2 인스턴스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한 가지 좀 엣지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공식적으로 5,000개 이상의 노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즉 5,000개까지는 쿠버네티스를 써도 문제가 없을 거지만 6,000개, 7,000개, 8,000개를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포드는 한 개의 노드에 대응하게 됩니다. 파게이트 온 EKS를 쓰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게이트 온 EKS에서 포드를 6,000개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노드가 6,000개가 쿠버네티스에 등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쿠버네티스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엣지한 케이스고 이렇게 쓸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흥미로운 사례긴 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게이트 온 EKS에서 포드가 실제로 어떻게 이 파게이트에 스케줄링 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드가 파게이트에 할당된 기준은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보고서 조건을 보겠죠. 근데 실제로 포드 요청이 오면 이 포드의 요청이 파게이트 프로파일에 맞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 케이스를 쓰시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한 2-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사용자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요청이 유효한지 검증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좀 수정해야 된다 싶으면 그 요청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에는 어드미션 컨트롤러 for 파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AWS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파드 생성 요청이 왔는데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일치한다. 그러면 이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이 파게이트 생성 요청의 내용을 약간 바꿔버립니다. 변형을 하는 거죠. 변경된 파드 스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변경된 파드 스펙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게이트 스케줄러가 이 파게이트에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변경된 파드 스펙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시면 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좀 아래쪽에 보면 스케줄러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케줄러 네임은 쿠버네티스에서 이 포드를 스케줄링 할 때 어떤 스케줄러를 쓸 것인가를 명시하는 옵션인데요. 이 스케줄러 네임에 파게이트 스케줄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AWS가 관리를 해주는 파게이트 스케줄러가 이 포드를 파게이트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라벨도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프라이어티 클래스라고 해서 이빅션 될 때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부가적인 거라서 알아두시면 좋고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파게이트에다 생성하는 조건은 파게이트 프로파일 생성해서 명시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EC2 인스턴스에다가 명시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기준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퍼드 스펙에다가 이런 EKS 아마존 컴퓨터 타입은 EC2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얘는 무조건 EC2 인스턴스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게이트 프로파일하고 얘하고 겹치면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냐 하면 이 EC2 인스턴스에 강제로 할당해라 하는 옵션이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이 포드는 반드시 EC2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주석을 쓰셔도 됩니다. 주석이 맞죠. 그럼 요금 체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요금 체계는 사실 약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게이트 에이전트에 그 큐버넷하고 큐 프록시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파게이트 노드를 쿠버네티스에다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컴포넌트를 위한 메모리가 256메가가 추가로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퍼드 스펙에 메모리 리퀘스트가 500메가다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756메가를 기준으로 그 파게이트의 리소스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럼 756메가를 그대로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 파게이트의 그 리소스 타입이 있는데요. 이 파드 스펙에 명시되어 있는 리퀘스트, CPU와 메모리 리퀘스트에서 반올림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CPU가 리퀘스트가 300mC고 메모리의 총합은 756메가니까 이때 과금되는 리소스 타입은 이 표에서 0.5V CPU의 1기가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게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파인 그레인드한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파게이트 온 EKS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새로 리인벤트해서 발표했던 그 AWS의 경량화된 VM인 파이어크래커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경량화된 VM이라서 EC2 인스턴스 대비 좀 더 잘게 쪼개서 리소스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버스트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크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금을 매기는 기준은 리밋이 아니라 리퀘스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리소스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베스트 이포트나 버스터블 QS 클래스의 포드의 경우, 즉 리밋이 정해져 있는 포드인데 리퀘스트가 더 낮을 경우에는 리밋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리밋이 있고 리퀘스트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게이트 온 EKS에서 요금을 매길 때에는 리퀘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50mC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하나의 VCPU를 할당을 받겠죠. 이 경우에는 리밋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CPU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서버리 쓰고 하니까 이게 무조건 쌀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클러스터, EKS 클러스터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파게이트 온 EKS의 파드, 즉 파게이트의 그 인스턴스 타입, 그 요금 체계를 따랐을 때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으로는 파게이트 온 EKS는 사실 스테이트 플랜 워크로드를 돌리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스테이트를 리스한 웹 서비스나 MSA,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배치 잡 같은 걸 돌리기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EKS에서 파게이트 플러스 EC2 인스턴스를 혼합한 워크로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게이트에는 뭘 생성하고 싶고 EC2에는 뭘 생성하고 싶고, 난 심지어 기존 EC2만 쓰고 있었는데 파게이트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혼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이죠. 요금 체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용도에 맞게 잘 계산해 보시고 좀 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